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면서 오랜 시간 진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분의 선행을 널리 알려봅니다. 더불어서 저처럼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여행이거나 좋은 이유라면 좋겠지만 정반대였습니다.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일하러 가셨다가 어머니를 만나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6남매 중에서도 막내였는데 참 성실하고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착한 분이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만큼이나 착한 바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바보끼리 만나서 둘 다 세상을 일찍 떠난 거라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주말마다 고향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정도로 효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주말에 집에 내려오시지 않으셨고 몇 달 뒤 그게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결혼 허락을 받으셨대요. 아버지는 당시 24세 어린 나이였고 어머니는 그보다도 어린 23이었답니다. 큰아버지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었던지라 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서울의 작은 반지하 원룸을 얻으시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그 원룸에서 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셨는지,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셨는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로는 저를 낳은 직후에 이틀간 입원을 하시고 집에 잘 오셨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친할머니께서 조리를 해주려고 저희 집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심하게 오한을 많이 느끼시고 피도 많이 흘리셨다더라고요. 출산 후에 당연하게 그런 줄 알았던 어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꾹 참다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를 품에 안은 채 할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피검사랑 MRI 소견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위해 어머니는 입원을 하셨고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출산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지으셨던 할머니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것도 모르는 저는 아마 끊임없이 울어댔을 거고 저를 키우며 일은커녕 잠도 잘 수 없으셨을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느낄 틈조차 없으셨겠죠. 저는 그렇게 100일까지 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는 버틸 수가 없으셨답니다. 저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와 아버지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미에 있는 첫째 큰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아버지보다 13살이나 많으셨습니다. 큰엄마께서 아기를 좋아하기도 하셨고 큰아버지가 구미에서 작은 공장을 하고 계셔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큰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첫째 큰엄마 손에 자랐습니다. 친척 누나들이 저를 끔찍하게 예뻐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돌이 조금 안 되었을 때 큰아버지의 공장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살던 큰아버지 집에 위기가 찾아왔고 더 이상 저희를 부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는 한 번 더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산에 있는 넷째 큰엄마 댁이었습니다. 넷째 큰엄마는 6남매 중에서도 특히나 아버지를 예뻐하셨던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시면서도 저희 아버지와 저를 받아주셨던 거였을 겁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넷째 큰엄마는 저희 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긴 동시에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넷째 큰엄마 집에 있는 1년 동안 아버지가 막노동해 벌어오시는 돈을 전부 다 큰엄마가 가져갔던 거였겠죠. 저희 아버지는 힘들게 번 돈 단 한 푼 저금 못하시고 큰엄마에게 가져다 주시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고요. 그런데 1년쯤 살고 난 후 큰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합칠 거라며 저희한테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4살 된 저를 데리고 결국 아버지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안고 온 아버지가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우셨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가셨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렇게 넷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5살 때부터는 아주 약간씩 멈춘 사진처럼 기억이 나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랑 옥수수를 먹던 기억도 나고 흙장난을 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억 속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농사를 그만두려다가 아버지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일손이 있으니 놀고 있는 땅 한번 읽어보자 해서요. 그냥저냥 내 식구 먹을 만큼은 버셨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아버지가 농사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에 마루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서 제게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저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시골길이라 다 흙이랑 모래들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바로 들렸거든요. 오래된 옛날인데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종종 보던 마을 아저씨였는데 아저씨가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른 오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저씨는 말을 더듬으면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뒤를 쫓아서 뛰어나갔습니다. 마을 입구 쪽으로 냈다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뛰는 걸 본 적이 처음이었고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린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한 걸음에 뛰어갔습니다. 그때 제 걸음으로 걸어서 10분도 넘게 걸리는 거리를 5분도 채 안 돼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기 전부터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명은 넘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고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커다란 경운기가 엎어져 있었고 그 밑으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경운기를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구급차가 오나 안 오나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셨습니다. 아저씨들 말로는 할머니가 도착하시고 2, 3분 만에 구급차가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1시간은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두 분은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이송이 되는 중 할아버지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응급실에 도착하시자마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옆에만 꼭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5남매가 모였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험금과 재산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할머니 옆에 꼭 붙어있던 6살이었던 저는 그 내용들을 모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6남매 모두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그중 둘은 대학까지 보냈으니 모아둔 돈이 아주 많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꽤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교양을 갖춘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던 큰엄마, 큰아빠들이 나중엔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못사네 하면서 개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큰아빠와 큰엄마들이 이번엔 갑자기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욱이 아들은 어쩔 건데요? 저거 그대로 어머니 밑에 있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칠순이신데 쟤를 어떻게 봐요? 큰엄마 큰아빠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던 그 눈을 잊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다들 저마다의 딱한 사정을 말하며 저를 책임지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또다시 상황은 개판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던 할머니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나셨습니다. 누가 내 손주 니들한테 책임져 달라고 했냐? 내가 키울 거요, 내가. 이 빌어먹을 것들,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들. 네, 돈 달라, 도와달라 일절 안 할 테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할머니가 장례식장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셨고 저는 할머니 뒤를 쫓아갔습니다. 큰아빠, 큰엄마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그 누구도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시고 등을 돌린 채 저를 지켜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죽음에 대한 충격이 컸던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6살 때부터 3, 4년을 그랬습니다. 제가 시내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원래 아버지가 자전거에 태워서 저를 등하원을 시켜주셨었는데 돌아가신 뒤로는 할머니가 제 등하원을 도와주셨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유치원 버스가 저희 집까지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매일 1시간씩 걸어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언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데려다주고 그 긴 길을 혼자 가시겠구나 하고요. 할머니는 제가 유치원에 잘 다니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안에 딱풀을 붙인 것처럼 꽉 붙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재활을 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가 말을 하지 안 하고 백이겠냐. 놀랐겠지 지 애비가 죽는데. 그래도 말하거든 이 할미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라.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못하니 한글도 또래보다 늦게 뗐습니다.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도 한글을 몰라서 담임선생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작은 학교라서 애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1학년이 딱 한 개 반에 애들도 20명이 전부였습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저한테 한글을 알려주셨거든요. 말도 못하는 아이를 잡고 한글 알려주기가 보통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직도 그때 선생님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선생님들도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작은 학교의 작은 마을이니 제 사정을 다 아셨겠죠. 가끔 가다 마주치면 주머니에 있던 사탕도 꺼내서 주시고 친근하게 말도 걸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요. 할머니와 둘이 남게 된 후 살림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농사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이미 농사짓던 땅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중국에 있던 둘째 큰아빠가 들어와서 헐값에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장례식장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한테 험한 말을 하고 벙어리가 된 손주를 택한 못된 어머니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어. 승호야,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못된 것들 담지 마라. 네 애비가 이 할미한테 가장 잘했는데 다 부질없다. 장례 직후 아주 가끔 전화를 하던 첫째 큰아빠도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할머니와 저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돈이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했고 밥도 먹어야 했고 공과금도 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온전히 생활비로 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픈 다리를 부여잡으시고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밭일을 하시냐? 나이를 생각하셔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며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고하셨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이 동네 밭을 다 갈고 다녔어. 왜 이래? 평생을 농산일을 했는데 뭘로 보고 참나. 얼른 일거리 줘. 우리 승호 밥 먹이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셨고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힘이 덜 드는 일들을 할머니께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라고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마저도 오래 일을 못하시니 푼돈이었습니다. 이렇듯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저희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다는 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오는 길이 험했는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찬물을 한 잔 따라서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와 남자는 거실에서 얘기를 나눴고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놔서 할머니와 남자가 대화 나누는 것이 다 보이고 들렸습니다. 제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있다고요. 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후원이 들어올 수 있다며 방송국 남자는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의 돈 욕심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끈질겼고 할머니도 완고하셨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고민해보고 연락 달라면서 전화기 옆에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할머니는 별 시덥잖은 경우라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학교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1학년이었던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키도 제일 작고 체구도 제일 작았습니다. 거기다가 말까지 못하니까 얼마나 놀리기 좋고 만만해 보였겠어요. 동네 친구들은 다 저를 잘 챙겨주었는데 고학년 형들이 가끔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뭐 놀리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등신이냐, 너 한글도 모르는 바보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를 넘더라고요.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고학년 셋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괜히 시비를 걸었고 급기야 할머니 얘기까지 꺼내면서 저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저보다 훨씬 큰 그 녀석들한테 실내화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재빠르게 피한 그 녀석들은 한 대도 맞지 않았고 저는 실내화 가방을 휘둘렀다는 죄로 몇 대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소리도 못 내고 피하려다가 운동장 모래밭을 기어가서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쉰소리를 내며 엉엉 울면서 집에 갔고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못된 놈들이라고 천벌받을 놈들이라고 하시면서 제 무릎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밤새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방송국 남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방송을 하겠다고요. 후원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냐고요. 그때의 할머니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방송에 응하셨던 거였겠죠. 일주일쯤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커다란 차가 왔습니다. 사람들도 여러 명이 왔고 카메라까지 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던 저는 할머니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방송국 사람이 할머니와 저에게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고 카메라까지 있는데 어떻게 평소처럼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생활을 다 찍더라고요. 평소처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만큼이요. 학교 가는 길, 학교 생활, 점심시간, 하교하는 길, 집에서 잠들 때까지 꼭 붙어서 카메라로 모든 모습을 다 찍었습니다. 평소에 TV를 많이 보지 않는 저였지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일상을 과연 누가 볼까? 우리가 왜 TV에 나오는 걸까?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고 보잘것없는데도 어찌어찌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본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방송국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에게 많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항상 잠자리가 불편하셨는데
그런 할머니와 저에게 가구 회사에서 침대를 선물해 줬습니다. 난생 처음 누워보는 침대에서 방방 뛰며 신나했습니다. 먹거리 후원도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냉동식품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고춧가루, 간장 같은 양념도 많았습니다. 또 책도 받았습니다. 집에 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살 돈도 없었고 할머니께서 그런 걸 고르시기도 힘드셨고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읽는 건 좋아해서 매일 집에서도 교과서를 읽었는데 책 선물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자전거도 선물로 받고 이 밖에도 여러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걸 진짜 받아도 되는 거냐며 이 정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방송국 PD님은 시청자들이 모두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거니 받고 열심히 사시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강인한 할머니는 PD님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여러 후원들과 더불어서 편지도 많이 왔습니다. 저랑 동갑이라는 애가 쓴 편지도 있었고 이모, 삼촌, 아저씨, 아줌마들의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카드 느낌의 편지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짧았죠. 그런데 그 편지는 2장이 넘는 긴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연락을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보시더니 이만하면 되었다고, 더 이상 바라면 그건 속물이라고 답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 PD님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희한테 정기 후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할머니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PD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후원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신부는 자기가 다 확인했으니 손자를 위해서라도 후원을 받는 게 어떻겠냐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소리가 하도 커서 저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조금 고민하시다가 거절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후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할머니께도 손자한테도 그게 좋을 거라고 받으라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전화하시는 내내 할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PD님께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원을 해준다는 사람이 내게 편지를 2장이나 써준 아저씨구나 하고요. 제 예상은 정답이었습니다. 후원을 받기로 한 며칠 뒤 집으로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아저씨였습니다. 승낙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서툴지만 답장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아저씨와의 편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편지를 이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면 다시는 편지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편지가 오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요즘엔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그런 일상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어른한테 이것저것 알려줘도 되나 싶었지만 그 아저씨는 저를 후원해주는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깨우치면서 글 쓰는 수단이 제겐 참 편안한 일이었거든요. 말을 못하는 대신 글을 쓰면 마음에 묵은 채증이 좀 내려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저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상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아저씨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매달 일이 돈만 받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승호야, 네가 한번 만나자고 해봐라, 응?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보고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려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 한 장을 꽉 채웠습니다. 엉망진창인 맞춤법이어도 진심을 꾹꾹 눌러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가 누군지 궁금하고 뵙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고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른 뜯어서 읽었는데 저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이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를 하고 싶지 않고 그럼 순수하게 후원을 하는 의미가 깨질 것 같다고요. 어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 더 친해지고 좋은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키다리 아저씨의 얼굴은 영영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가 서울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고서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활치료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오라고 했고 할머니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9살 무렵부터 재활을 받게 되었고 1년간 꾸준히 다닌 끝에 10살이 되었을 때는 또래와 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적어진 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데에는 분명 키다리 아저씨의 덕이 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을 못한 탓에 학교에서 은근하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던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무렵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학년들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요. 다른 애들은 학교 들어갔을 때 혹은 그 전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깨우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걸 10살이 되어서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무슨 놀이를 하고 노는지,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등등이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게 꽤나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고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은 저마다 다양한 장래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의사가 꿈이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꿈이고, 또 옷 디자이너, 정원사, 요리사 등등 저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는 게 재밌고 공부는 약간 싫은 그런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저의 편지 친구인 키다리 아저씨의 직업은 뭘까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으면서 한 번도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의 아저씨의 직업이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장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저씨 직업은 소방관이란다. 언젠가 소방관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를 맡을수록 그게 타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고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고 할머니와 저는 그 건너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용위용 소리를 내는 소방차가 빠르게 달려왔고 차가 멈추는 동시에 소방관들이 뛰어내리다시피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방관들은 능숙하고 아주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했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한참을 넋놓고 바라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다리 아저씨가 그렇게 멋있는 소방관이라니 역시 키다리 아저씨는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꿈은 자연스레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미래의 소방관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 친구들 대학 준비하고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운전면허 학원 다녔습니다. 소방관이 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곧장 운전면허 학원 가서 연수받고 집에 가서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운동도 했고요. 어릴 적 세웠던 제 계획은 나름 철저했습니다. 19살 때 면허증을 따고 필기시험 공부를 모두 마친 후 20살이 되자마자 필기시험을 보고 곧이어서 치르는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까지 한 번에 통과할 거라는 야무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서울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오피스텔을 하나 얻고 할머니랑 함께 사는 거였죠. 할머니가 지내시기에 오피스텔이 괜찮을까?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가야 하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기 직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께서 평소답지 않게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피곤하신가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편찮으신가 싶어서 할머니를 깨우려 했고 제 손에 닿은 것은 아무런 미동도 없는 할머니의 차가운 피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를 홀로 남겨두시고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울어서 누가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할머니가 없는 집에서 홀로 할머니 베개를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멀리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안 나갈 수는 없어서 꾸역꾸역 학교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기 며칠 전에 딴 운전면허증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방관이 되는 꿈을 꾸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서부터는 키다리 아저씨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답장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으니 키다리 아저씨가 또 한 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승호, 너도 할머니께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돼서 편지를 쓴다. 승호, 너는 모르고 있겠지만 아저씨가 매달 후원금을 보낼 때마다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가 오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구나. 답장 꼭 주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셨다니. 저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할머니가 알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편지에 적혀 있기로는 할머니가 방송국 PD님한테 끈질기게 키다리 아저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더군요. 그 이후 매달 할머니는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이 세상에 완전히 나 혼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승호야, 이 할미 죽으면 할미 옷장 이곳저곳 쑤셔봐라. 알겠지? 아, 할머니가 왜 죽어? 알겠냐고 이놈아. 아, 몰라요, 몰라. 할머니 안 죽을 거니까 그럴 일 없어. 할머니의 옷장으로 얼른 가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차마 용기가 안 나서 할머니 짐을 정리하지 못했었거든요. 옷도 얼마 없는 할머니 옷장 이곳저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옷장 제일 아래 칸 서랍 안쪽에서 검은 봉다리가 나왔습니다. 꽉 묶어진 봉다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승호야, 소방관 아저씨가 그동안 주신 돈이다. 할미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라.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 갚으면서 그렇게 멋진 사람 되어라. 줄줄 새어나오는 눈물을 닦으면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통장에는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10여 년간 보내온 돈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삼아 그 해에 치르는 필기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당연하게도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 얻어서 학원 등록하고 학원 고시원만 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 있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체력 시험 때문에 운동을 해야 했는데 운동하면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질리고요. 그럴 때는 편의점에서 라면 2개에 김밥 하나 사서 라면 하나 먹는 동안 다른 라면에 김밥 넣어서 밥 불려서 먹었습니다. 그땐 정말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더 이상 라면은 그만 먹어야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생각, 키다리 아저씨 생각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 다음에 시험에서 필기를 합격했고 이어서 치른 체력 시험과 신체 검사, 면접까지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합격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해주셨을까 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했고요.
그토록 원하던 소방관이 된 저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소방관이 되었다는 사실도, 더 이상 고시원으로 안 가도 된다는 사실도, 제가 살림을 살린다는 사실까지도요.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 돌아가는 길,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 말을 하지 못했던 제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어머니까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저는 작은 책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저씨에게 후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2번 정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 서울로 갈 거라고. 소방관이 되면 꼭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아저씨에게 답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고향에 간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수백 번은 적어서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아저씨의 이름과 집 주소를 적고 정성스레 적은 편지와 함께 사진도 한 장 넣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다른 소방관분들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제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저씨에게 축하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사실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아저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만남을 원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갚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저씨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소방대원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사명감도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실수도 많이 했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제가 많이 따르고 존경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 지 1년째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해야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무하시는 날 모여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근무가 있어서 술은 안 먹고 고기 열심히 굽고 먹고 했습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술을 많이 마시셔서 엄청 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앉으시더니 씩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승호야, 사실 나다. 예?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많이 컸네, 자식. 나라고 임마, 네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예?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선배님은 그대로 취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그날 근무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장난인가? 진심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계속 멍했습니다.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던 그때 선배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하하, 많이 놀랐지? 아휴, 내가 술 취해서 헛소리 했구나.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야, 임마, 당연히 장난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요. 아무튼 이 술이 말썽이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였습니다. 8살 때부터 저를 후원해 주셨던 키다리 아저씨와 1년 동안이나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몰라 배웠다니. 왜 몰랐을까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전국에 소방서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인연이 신기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분명 1년 동안 수없이 본 얼굴인데 뭔가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익숙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앉아 계셨고 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진짜 감사했습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에휴, 뭘 또 그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습게도 고깃집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키다리 아저씨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가 제 방송을 봤던 그 순간의 마음도 전해드릴 수 있었고 예전에 나누었던 편지 내용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벅찰 만큼 기뻤습니다. 제게 이런 소중한 분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였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지금, 아저씨와 저는 여전히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지로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와 마음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만큼이나 정의롭고 사명감 있는 소방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신 분이라도 저를 보며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